아나는 그날도 동창 모임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닫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긴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야 좀 살겠다. 그 안도의 한숨이 어디서 오는지 아나는 아직 몰랐어요. 2시간 내내 자식 자랑과 아파트 평수 이야기를 듣고 온 저녁이었어요. 웃으며 앉아 있었지만 아나는 속으로 지쳐 있었죠. 그런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몸이 먼저 알아요. 여기가 안전하다는 걸. 아나는 궁금했어요. 나는 왜 사한드 숲보다 이 작은 집이 더 편할까? 딸은 전화만 하면 사람 좀 만나라 하고 동창들은 왜 안 나오냐 채근하는데 그럴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철렁했거든요. 내가 정말 문제인 걸까? 그런데 아나의 뇌를 들여다본 심리학은 정반대를 말합니다. 집이 편한 건 도망이 아니라 뇌가 회복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이라고요. 그 답을 찾아가는 아나의 이야기가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당신의 이야기이기도 할 거예요. 모임 장소는 분당의 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어요. 늦가을 저녁, 창밖엔 벌써 어둠이 내려앉았고 실내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접시 부딪는 소리가 뒤엉켜 웅웅 울리고 있었죠. 화려한 스카프와 브로치로 한껏 꾸민 동창들 사이에서 아나는 부드러운 카디건 차림으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대화는 늘 그렇듯 자식 이야기로 시작됐어요. 누구 아들이 대기업에 들어갔다더라. 누구 딸이 의사 사이를 봤다더라. 이야기는 금세 아파트로 옮겨갔죠. 미영이는 자기 동네 평수가 요즘 얼마나 올랐나는지를 몇 번이고 되풀이했고 그 뒤를 누구 남편이 이번에 임원이 됐다는 이야기가 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아나는 앞에 놓인 커피잔만 물끄러미 내려다봤죠. 아나도 웃었어요. 고개도 끄덕이고 적당히 맞장구도 쳤고요. 그런데 참 이상하잖아요. 웃으면 웃을수록 속은 조금씩 텅 비어가는 느낌이었거든요. 옆자리 정수기가 잔을 부딪히며 이렇게 물었어요. 너 요즘 왜 이렇게 안 나와? 사람이 나이 들수록 밖으로 돌아다녀야 안 늦는다니까. 아나는 그저 그러게 좀 바빴어 하고 웃어 남겼죠. 사실은 바쁜 게 아니었는데도요. 돌이켜보면 그 자리에서 누구도 진짜 안부는 묻지 않았어요. 요즘 잠은 잘 자는지 혼자 보내는 시간이 외롭지는 않은지 그런 건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죠. 오가는 말은 많았지만 정작 마음이 닿는 말은 하나도 없는 그런 저녁이었어요. 아나는 2시간 내내 웃는 얼굴로 그 자리를 지켰지만 속은 물기 빠진 화분처럼 조금씩 메말라가고 있었어요. 모임이 끝나고 아나는 지하철에 올랐어요. 유리창에 비친 자기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정자역에서 내려 버스로 갈아탔죠. 늦가을 밤 공기가 제법 쌀쌀했어요. 코끝짓이 싫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차가운 공기가 식당의 후끈한 열기보다 훨씬 편하게 느껴졌어요. 익숙한 골목을 지나 아파트 현관 앞에 섰을 때 아나는 이미 온몸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열쇠를 돌리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와 다시 문을 닫는 순간이었어요. 아나는 자기도 모르게 긴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이제야 좀 살겠다. 현관의 서늘한 공기, 가지런히 놓인 슬리퍼, 오래 입은 옷처럼 익숙한 집 냄새. 몸이 먼저 알았던 거예요. 여기가 안전하다는 걸. 2시간 동안 꼿꼿이 세우고 있던 어깨가 그제야 스르르 풀렸죠. 신발을 벗고 거실 불을 켜다가 아나는 문득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나는 왜 이럴까?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고 돌아왔는데 어째서 집에 들어와 문을 닫고 나서야 겨우 숨이 쉬어지는 걸까? 왜 사람들 속에 있다 오면 나는 늘 이렇게 진이 빠지는 걸까? 그날 밤 거실 불빛 아래 우두커니 선 아나의 머릿속엔 늘 같은 결론이 떠올랐어요. 내가 문제인 거야. 내가 사회성이 부족한 거고 나이 들수록 사람을 멀리하니까 이렇게 처지는 거라고요. 그런데 사실 아나가 이런 생각에 이르기까지 곁에서 계속 그 결론을 밀어넣어준 목소리들이 있었어요. 가장 가까운 목소리는 딸이었죠. 며칠 전에도 저녁 설거지를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엄마, 또 집이야? 사람 좀 만나고 다녀. 요즘 뉴스 보니까 집에만 있으면 우울증 온대. 딸의 목소리엔 걱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나는 화도 못 냈죠. 알았어, 그럴게. 하고 웃으며 끊었지만 수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또 철렁 내려앉았어요. 나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건가? 동창들의 말도 비슷했어요. 단톡방엔 왜 요즘 코빼기도 안 비치냐는 메시지가 심심찮게 올라왔고 모임에 나가면 어김없이 그 말이 따라붙었죠. 사람이 나이 들수록 부지런히 나돌아다녀야 안 늙는다니까. 집에만 있으면 사람이 폭삭 삭는다는 거예요. 내향적이다. 살성이 없다. 게을러졌다. 늙어서 기운이 없다. 집이 편하다는 말 하나에 세상은 이렇게 많은 꼬리표를 붙여줬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 꼬리표들 앞에서 아나는 한 번도 억울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 말들을 고스란히 받아안고 정말 내가 부족한가 보다 하며 자기를 탓했거든요. 집에 들어와 겨우 숨이 쉬어지는 그 감각이 몸이 보내는 정직한 신호였는데도 아나는 그걸 고쳐야 할 결함으로 여겼던 거예요. 여기서 저는 한 가지를 꼭 짚고 싶어요. 아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에 마음이 저릿한 분이 있다면 그건 당신 혼자만의 유별난 성격이 아니에요. 혼자 사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아진 시대잖아요. 집이 세상에서 가장 편한 사람은 생각보다 훨씬 많고 그들 대부분이 아나처럼 소리 없이 자기를 탓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멀쩡한 상태를 두고 병이 아닐까 걱정하게 만드는 것. 지극히 정상인 반응에 죄책감이라는 이름표를 붙이는 것. 저는 이 낡은 프레임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집이 편한 건 정말 성격의 결함일까요? 밖에서 지치고 집에서 살아나는 그 마음은 정말 고쳐야 할 병의 신호일까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답을 꺼내기 전에 아나의 뇌 속으로 잠깐 들어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아나의 뇌를 사람들 사이에서 2시간을 보내고 온 저녁. 겉으로 아나는 지쳐 보였죠. 그런데 뇌 안에서는 오히려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지친 게 아니라 처리할 게 너무 많아서 과열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영국의 심리학자 아이젠크의 이야기를 잠깐 해야 해요. 아이젠크는 사람마다 뇌가 깨어있는 기본값이 다르다고 봤어요. 이걸 각성이론, 그 중에서도 최적 자극 수준이라고 부르거든요. 말이 어렵죠? 쉽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뇌 안에는 저마다 소리 크기를 맞추는 볼륨 손잡이가 하나씩 달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손잡이가 애초에 높은 쪽에 맞춰져 있어요. 조금만 자극이 들어와도 뇌가 금방 꽉 차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 많고 말 많은 자리에 있으면 남들보다 훨씬 빨리 소리가 최대치를 넘어서 우뭉거리기 시작해요. 반대로 손잡이가 낮은 쪽에 있는 사람은 시끌벅적한 자극을 계속 넣어줘야
비로소 적당히 깨어난 기분이 들고요. 아나가 바로 손잡이가 높은 쪽에 맞춰진 사람이었어요. 동창들의 웃음소리, 겹쳐오가는 말들, 누가 무슨 뜻으로 저 말을 했나 헤아리는 마음. 남들에겐 그냥 즐거운 수다였겠지만 아나의 뇌에는 그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드는 자극이었어요. 그러니 2시간 만에 소리가 넘쳐버린 거죠. 아나가 유별난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설계된 뇌였던 거예요. 그럼 집에 돌아왔을 때는 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서 편도체라는 부위가 등장해요. 편도체는 우리 뇌의 화재 경보기예요. 위험한 게 없나 쉬지 않고 살피다가 이상한 낌새가 보이면 0.1초도 안 되는 순간에 경보를 울리죠. 낯선 사람들 틈에서는 이 경보기가 계속 예민하게 켜져 있어요. 그런데 집은 다르잖아요. 뭐가 어디 있는지 다 알고 무슨 일이 생길지 예측되고 내가 다 통제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안전이 확인되면 편도체는 비로소 조용해져요. 경보가 꺼지는 거죠. 그때 몸은 휴식과 소화 모드로 넘어가요. 잔뜩 긴장했던 몸이 재정비 모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나가 현관문을 닫는 순간 저절로 나오던 그 긴 한숨. 그게 바로 경보기가 꺼지는 소리였어요. 한 가지 더 짚고 싶은 게 있어요. 뇌 영상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밝혀낸 건데요. 혼자 있는 시간을 편안해하는 사람일수록 전전두엽이라는 부위의 회백질이 더 발달해 있다는 결과가 신경과학 학술지에 실렸어요. 전전두엽은 깊이 생각하고 자기를 들여다보고 충동을 다스리는 일을 맡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조용히 자기 시간을 보내는 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능력이 잘 발달한 사람의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대목이 참 다행스러워요. 집이 편한 건 세상이 무서워서 도망친 게 아니에요. 지친 뇌가 스스로를 회복시키는 지극히 건강하고 정교한 원리였던 거예요. 아나가 그렇게 오래 자책했던 그 감각은 사실 몸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가장 정직한 증거였고요. 그런데 여기엔 우리가 놓친 게 하나 있어요. 왜 유독 한국에서 집에 있는 게 죄가 될까요? 자, 여기서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아나의 뇌는 그렇게 정교하게 회복하고 있었는데 왜 정작 아나 본인은 그 회복의 시간을 마음 편히 누리지 못했을까요? 답은 아나의 뇌 바깥에 있어요. 바로 아나가 발 딛고 선 이 땅, 한국이라는 사회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잖아요. 남들 하는 만큼은 해야 한다. 나이 들수록 밖에 나가 사람들과 어울려야 안 늙는다. 모임에 한두 번 빠지면 곧바로 저 사람 왜 저러냐, 유별나다는 눈빛이 돌아오고요. 성남 분당 정자동에 사는 아나도 마찬가지였어요. 동창 단톡방에서 모임 공지가 뜰 때마다 안 나가고 싶은 마음보다 안 나가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먼저 밀려왔어요. 집에서 조용히 쉬는 것, 그 당연한 일에조차 아나는 늘 누군가에게 허락을 구하는 기분이었죠. 이게 솔직히 저는 화가 나는 부분이에요. 지금 한국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게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거든요. 2024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한국의 1인 가구는 전체의 36.1%, 804만 5천 가구예요. 세 집 걸러 한 집이 혼자 사는 시대인 거죠. 그중 60대가 17.6%, 70세 이상이 19.8%로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혼자의 시간은 더 늘어나요. 밖에 나가 어울려야 안 늙는다는 그 말이 무색할 만큼 조용히 자기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이미 우리 곁에 넘쳐나는데 말이에요. 더 마음이 쓰이는 건 아나 같은 중년 여성들이에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를 보면 60대 여성의 평일 여가는 하루 3.3시간이 넘어요. 얼핏 들으면 시간이 꽤 남는 것 같죠?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요. 중고령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83.3%로 아주 높은데 정작 가구 소득은 가장 낮은 집단에 속하거든요. 쉴 틈 없이 일했지만 정작 온전한 내 시간은
가장 늦게, 가장 뒤늦게 찾아온 세대인 거예요. 젊어서는 시댁과 아이들에게, 나이 들어서는 세상의 눈치에, 그렇게 평생 남의 기대에 자신을 끼워 맞춰온 사람에게 이제와 집에서 쉬는 것마저 죄가 되어버린 거죠. 앞서 본 뇌의 회복 원리처럼 아나가 집에서 느끼는 그 편안함은 지극히 건강한 신호였어요. 그런데 그 건강한 신호 위로 사회가 자꾸 죄책감이라는 낙인을 더 씌운 거예요. 편안함을 편안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쉬면서도 미안하게. 그러니 아나가 현관문을 닫고 한숨을 내쉬면서도 마음 한켠이 불편했던 건 아나가 약해서가 아니라 이 사회가 아나에게 그렇게 느끼도록 가르쳐온 탓이었어요. 아나가 이 진실을 깨닫기까지 무려 30년이 걸렸어요. 30년. 그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29의 아나가 서 있어요. 성남의 좁은 신혼집 부엌, 바랜 사진처럼 누렇게 뜬 그 시절이요. 앞치마를 두른 채 시댁 어른들 상을 차리고 빈 쟁반을 들고 종종거리던 젊은 여자. 누가 뭘 부탁하면 아나의 입에서는 늘 같은 말이 먼저 튀어나왔어요. 괜찮아요. 안 괜찮은데도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야근을 떠맡겨도 남의 실수를 대신 뒤집었어도 아나는 웃으면서 괜찮다고 했어요. 그 시절 아나에게 자기 시간이라는 말은 아예 사전에 없는 단어 같았어요. 아침엔 시댁, 낮엔 회사, 저녁엔 아이. 그렇게 하루가 남김없이 남의 것으로 채워지는 게 아나는 그게 사는 거라고 믿었거든요. 이제 58의 아나가 그때의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봐요. 그리고 조용히 깨닫죠. 지금 이 집에서 흐르는 고요한 시간이 도망이 아니라는 걸요. 이건 58년을 건너와서야 처음으로 아나가 아나에게 돌려주는 시간이에요. 29의 그 애가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온전히 내 것인 한나절.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이 대목이 조금 서늘하게 화가 나요. 평생 남의 눈치를 보느라 정작 자기한테는 미안한 줄도 몰랐던 세월이요. 웃는 얼굴 뒤로 서로의 형편을 재고 안부를 가장해 우열을 겨루던 그 자리들. 아나가 이제와 거기서 한 발 물러선 건 사람이 싫어져서가 아니에요. 드디어 자기가 아까워졌기 때문이에요. 17세기 철학자 파스칼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인류의 모든 불행은 방 안에 혼자 조용히 있을 줄 모른다는 데서 비롯된다고요. 수백 년 전 사람이 벌써 알고 있었던 거죠. 혼자 있는 힘이야말로 어쩌면 가장 어른스러운 능력이라는 걸. 아나는 그 힘을 예순을 앞두고서야 겨우 손에 쥐었어요. 늦었다고요? 아니요. 저는 지금이 아나의 가장 건강한 얼굴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걸 모르면 집에 있는 시간이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장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나가 이걸 알고 나서야 집에서의 시간이 진짜 회복이 됐거든요. 그 조건이 뭐냐면요. 아주 단순해요. 집에 있는 게 내가 고른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같은 혼자라도 두 종류가 있어요. 내가 오늘은 집에서 쉬고 싶어서 남은 혼자. 그리고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떠밀린 혼자. 심리학에서는 이 둘을 완전히 다르게 봐요. 내가 골라서 택한 고독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낮추고 마음을 회복시켜요. 그런데 떠밀린 고립은 오히려 사람을 병들게 하죠. 집에 있는 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문제는 집이 아니라 그 집에 내 뜻으로 있느냐 아니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 떠밀린 혼자를 내가 고른 혼자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 방법을 3가지만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 죄책감을 떼어내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는 집이 좋다와 나는 고립됐다가 자꾸 한 덩어리로 붙어버려요. 집이 편하다고 느끼는 순간 곧바로 이러다 외톨이 되는 거 아닐까 하는 불안이 따라붙는 거죠.
그런데 이 둘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집이 좋은 건 앞에서 본 것처럼 뇌가 회복하는 자연스러운 신호고, 고립은 관계가 다 끊긴 상태잖아요. 둘을 붙여둘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만 죄책감 없이 집에 머물러 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커피를 내리면서 지금 나는 도망친 게 아니라 쉬고 있는 거야 라고 조용히 말해주는 거죠. 딸이 걱정하면 이렇게 문자 한 통 보내보세요. 엄마, 집에서 잘 지내? 변명도 미안함도 빼고요. 그 한 줄이 나한테 주는 허락이거든요. 두 번째는 관계를 좀 정리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관계 다이어트라고 불러요. 식단을 정리할 때 몸에 안 좋은 걸 덜어내고 진짜 필요한 걸 남기잖아요. 사람도 똑같아요. 우리 뇌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상대의 표정을 읽고 분위기를 살피는 보이지 않는 일을 해요. 그 에너지는 총량이 정해져 있고요. 그러니까 만나고 나면 오히려 공허해지는 가식적인 자리에 그 힘을 다 쓰면 정작 소중한 사람한테 쓸 힘이 안 남아요. 모든 모임에 다 나갈 필요는 없어요. 다음에 돌아오는 모임 하나, 딱 하나만 정중히 거절해보세요. 그리고 종이에 적어보는 거예요. 나랑 진짜 대화가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마 2~3명이면 충분할 거예요. 물론 한국에서 모임 거절이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알아요. 그래서 한 번에 다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딱 한 번, 한 자리만요. 그거면 시작으로 충분해요. 세 번째는 그 비워낸 자리를 나를 채우는 걸로 메우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게 텅 빈 시간이면 그건 고립에 가까워지지만 혼자 있어도 그 안이 살아있으면 그건 회복이거든요. 거창한 취미가 아니어도 돼요. 베란다 화분에 물을 주는 5분, 동네를 한 바퀴 걷는 저녁 산책, 라디오를 틀어놓고 읽는 책 몇 페이지. 나를 조금이라도 채워주는 거면 뭐든 좋아요. 오늘 저녁에 딱 하나만 정해보세요. 나만의 5분 루틴 하나요. 그게 쌓이면 집이 그냥 머무는 곳이 아니라 나를 돌보는 곳으로 바뀌어요. 정리하면 이래요. 오늘은 죄책감 없이 집에 머무는 연습 하나. 이번 주에는 모임 하나 거절하고 나만의 루틴 하나 만들기. 크게 뒤집을 필요 없어요. 이 작은 시도 하나로도 충분해요.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부담은 내려놓으셔도 돼요. 그날 저녁에도 아나는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벌써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을 시간인데 이날은 달랐어요. 이건 내가 고른 저녁이라는 걸 아나는 이제 알았거든요. 창밖이 서서히 밝아오는 아침, 아나는 다시 창가에 앉아 커피를 내렸어요. 김이 오르는 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딸에게 문자를 한 통 보냈죠. 엄마, 집에서 잘 지내? 걱정 마. 예전 같으면 어딘가 미안함이 묻어났을 그 문장이 이번엔 참 담담했어요. 죄책감도 구구절절한 변명도 없이요. 집에 머무는 건 세상이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이제 겨우 나 자신과 친해지기로 마음먹은 사람의 조용한 용기죠. 아나는 그 용기를 58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에게 허락한 거예요. 혹시 지금 집이 제일 편한 당신도 그게 결코 도망이 아니라는 걸 오늘 하루만은 믿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상한 게 아니라 드디어 나답게 쉬는 법을 배우는 중이니까요. 그 조용한 저녁들이 쌓여서 남은 삶이 조금 더 나를 닮아갈 거예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품격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좋은 옷도, 번듯한 자식 자랑도 아니고요. 형편이 넉넉지 않아도, 말솜씨가 없어도 괜찮아요. 그 자리에서 품격을 만드는 건 무슨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무슨 말을 안 하느냐거든요. 젊을 땐 무슨 말을 하느냐가 나를 만들었는데 이 나이가 되면 무슨 말을 안 하느냐가 나를 만들어요. 58 아나는 2년 만에 동창 모임에서 웃으며 헤어지고 집에와 니트를 벗다 말고 침대에 앉았어요. 마음이 텅 비어 있었거든요.
그날 그 방에서 하지 말았어야 할 행동은 정확히 4가지였어요. 자랑, 험담, 훈수, 그리고 하나 더. 그런데 아나를 가장 초라하게 만든 건 친구들의 자랑이 아니었어요. 아나 자신이 무심코 끊어버린 그 3초였거든요. 그 저녁은 사흘 전부터 시작됐어요. 아나는 장롱 깊숙이 넣어둔 남색 니트를 꺼냈어요. 딸 지원이가 재작년 생일에 사준 옷이죠. 다림질을 안 해도 되는 옷인데 손이 자꾸 그 위를 지나갔습니다. 전날 밤에는 니트를 입고 사진을 찍어 딸에게 보냈어요. 답이 금방 왔죠. 엄마, 그거 예뻐. 그냥 입고 가. 아나는 그 문자를 2번 읽고 엎어놨다가 한참 뒤에 또 켜서 읽었어요. 저녁, 마을버스 창밖으로 은행나무가 지나갔습니다. 아나 마음속엔 문장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 가면 나는 아직 아나야. 아나의 하루에는 이름이 없거든요. 어린이집에서 일하던 15년은 여사님이었고 집에서는 지원이 엄마였죠. 딸이 나가고 일도 그만두자 아나를 이름으로 부르는 사람이 사라졌어요. 요즘 듣는 유일한 호칭은 마트 계산대의 어머님이고요. 경기도 안양 평촌의 한정식집 룸이었습니다. 방석 6개, 수저도 6벌. 자리는 2년 전과 똑같았어요. 아나가 왼쪽 끝, 그 옆에 미영, 맞은편에 정숙, 정숙 옆에 해숙, 대각선에 수님. 정숙이 먼저 휴대폰을 들었죠. 우리 사위 이번에 팀장 됐잖아. 다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숙은 딸이 산 아파트 이야기를 했고 조금 뒤에 한 번 더 했습니다. 아무도 대묻지 않았어요. 해숙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경자 소식 들었어? 결국 갈라섰대. 젓가락 소리가 잠깐 멎었죠. 아나가 짧게 말했어요. 요즘 잠을 잘 못 잔다고요. 수님이 바로 받았죠. 그건 네가 낮에 안 움직여서 그래. 나처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걸어봐. 그리고 5분이 흘렀어요. 아나도 그날 딸 이야기를 3번 꺼냈어요. 그 사이 옆자리 미영은 국을 저었습니다. 2시간 동안 3번요. 아나는 알아채지 못했어요. 8시 반쯤 자리가 파했고 미영은 조용히 자기 몫을 내고 먼저 일어났어요. 다들 웃으면서 헤어졌죠.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닫자 거실에서 성호가 뉴스를 보다 고개를 돌렸어요. 재밌었어? 응. 성호는 다시 화면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나쁜 마음이 아니라 되묻는 걸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죠. 아나는 침실에서 니트를 벗다가 소매 한쪽만 뺀 채로 침대 끝에 앉았어요. 그렇게 3분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나가 내린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나는 오늘 당한 쪽이다. 아나는 그렇게 확신하면서 잠들었어요. 그리고 그 확신은 2주를 갔습니다. 그 2주 동안 아나가 몰랐던 걸 짚어볼게요. 같이 세어볼게요. 1. 자랑. 2. 험담. 3. 훈수. 그리고 넷째가 있어요. 이건 조금 있다가요. 순서가 있거든요. 첫째, 자랑입니다. 자랑을 한 사람은 상대가 느낄 기쁨은 실제보다 크게 짐작하고 상대가 느낄 짜증은 실제보다 작게 짐작해요. 스코펠리티와 웨벤슈타인, 포스게라우가 2015년 사이코로지컬 사이언스 26권에 실은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이 참 좋았다고 기억한 사람은 그 방에 딱 1명이었어요. 정숙이요. 나머지 5은 각자 다른 걸 안고 집에 갔고요. 그런데 정숙을 미워하진 말아주세요. 정숙이 속물이라서가 아니에요. 정숙은 3년 전에 남편 사업이 무너져서 살던 집을 팔았어요. 지금은 딸네 근처 빌라에 전세로 살아요. 20년 넘게 동창들 연락처를 챙기고 자리를 만들어 온 사람인데 이제 그 자리에 들고 갈 게 사위 이야기밖에 안 남은 거예요. 심리학에는 상징적 자기 완성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위클런드와 고리처가
1982년에 정리한 건데 사람은 자기 정체성이 비어있다고 느낄수록 그 정체성을 증명해줄 상징을 밖으로 내민다는 겁니다. 돈이든 자식이든 직함이든요. 그러니까 정숙이 그날 꺼내 보인 건 가진 게 아니었어요. 남은 거였어요. 자랑은 내가 가진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잃은 걸 가리는 거예요. 그럼 왜 멈추질 못할까요?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건 그 자체로 보상이거든요. 타미르와 미첼이 2012년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 109권에 발표한 실험에서 참가자들은 돈을 받을 기회를 포기하면서까지 자기 얘기를 할 쪽을 골랐어요. 인격 결함이 아니에요. 구조예요. 그리고 하필 동창회가 제일 위험한 자리예요. 페스팅거가 1954년 휴먼 릴레이션스 7권에서 밝힌 것처럼 사람은 아무 하고나 자기를 비교하지 않아요. 나랑 처지가 비슷했던 사람하고 비교하죠. 출발선이 같았던 사람들이 40년 뒤의 결과를 하나씩 들고 모이는 방이니까요. 물론 자랑이 무조건 상처가 되는 건 아니에요. 라구드와 쿤다가 1997년에 보여준 게 그거예요.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될 수 있겠다 싶으면 자극이 되고 아무리 애써도 저기까진 못 가겠다 싶을 때부터 사람이 작아집니다. 그런데 그날 아나도 딸 이야기를 3번 했어요. 아나는 그걸 자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아나한테 그건 그냥 근황이었어요. 그럼 자식 얘기도 하지 말라는 거냐고 되물으실 수 있어요. 그 되물음 저는 정당하다고 봐요. 딸 결혼 사진 한 번 못 꺼내는 자리가 무슨 모임인가요? 자식 얘기는 해도 됩니다. 문제는 화제가 아니거든요. 내 이의제 얘기를 꺼낸 다음에 상대에게 되묻느냐, 그냥 내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느냐. 갈리는 건 거기예요. 자랑은 그래도 당한 사람이 알아요. 집에 가는 길에 기분이 상했다는 걸 자기가 아니까요. 둘째, 험담입니다. 그날 해숙이 자리에 없는 경자 이야기를 꺼냈어요. 경자가 작년에 이혼을 했다고요. 해숙은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렇다는 거야 라는 말을 2번 했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 아나 머릿속에 남은 게 뭐였을까요? 경자의 이혼이 아니었어요. 해숙이 좀 차가운 사람 같다는 느낌, 그거 하나였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밝힌 연구가 있어요. 스코브론스키와 칼스턴, 매, 크로퍼드가 1998년 성격 및 사회심리학 저널 74권에 실은 겁니다. 누가 다른 사람을 두고 인색하다고 말하면 그 말을 들은 쪽 머릿속에는 지목당한 사람만 인색하게 남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꺼낸 사람까지 인색한 쪽으로 슬쩍 옮겨 붙습니다. 자발적 특성전이라고 불러요. 크고 뚜렷한 효과는 아니에요. 페인트 칠하는 옆에 서 있으면 옷에 점이 몇 개 튀는 정도죠. 한 번은 몰라요. 그런데 자주 서 있으면 어느새 옷 색깔이 달라져 있고요. 남을 깎은 그 말은 듣는 사람 머릿속에서 내 얼굴에 가서 붙어요. 그럼 왜 멈추질 못할까요? 던바가 2004년 일반 심리학 리뷰 8권에서 정리한 걸 보면 사람이 나누는 대화 시간의 약 3분의 2가 사회적 화제예요. 쉽게 말해 사람 얘기죠. 원래 험담은 무리를 묶어주는 장치였어요. 누가 믿을만하고 누가 아닌지를 나눠 갖는 게 생존이던 시절부터요. 남 얘기가 재미있는 건 우리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솔직히 저도 그래요. 지난주에 저도 누구 얘기를 한참 했거든요. 하고 나서 아 싶었어요. 지금 이 말을 꺼내면서도 좀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여기에 한 겹이 더 있어요. 자리에 없는 사람 이야기가 유독 잘 굴러가는 건 그 자리에 앉은 사람들끼리 급하게 편을 하나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2년 만에 만나서 서먹해진 사이를 가장 빨리 묶어주는 게 여기 없는 사람 하나를 같이 안타까워하는 일이거든요. 이제 제일 서늘한 얘기를 할게요.
해숙은 자기가 험담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보 공유라고 생각해요. 진짜로요. 해숙은 정이 많고 20년째 모임에 빠짐없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해숙은 그날 자기 인상이 깎였다는 걸 죽을 때까지 몰라요. 아무도 말해주지 않으니까요. 다음 모임 단체방에서 답이 조금씩 늦게 오는 것도 해숙은 다들 바쁜가 보다 하고 넘길 거예요. 벌이 없어서 무서운 게 아니에요. 벌을 받고 있는데 받는 줄을 모르는 것. 그게 무서운 거죠. 자랑이랑 험담은 그래도 남 얘기예요. 세 번째는 좀 달라요. 세 번째는 상대를 진짜 도와주려고 하는 거라서 훨씬 더 어렵습니다. 셋째, 훈수입니다. 그날 아나가 요즘 잠을 잘 못 잔다고 짧게 말했죠. 대각선의 순임이 바로 받았어요. 그건 네가 낮에 안 움직여서 그래. 나처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걸어봐. 커피도 끊고. 내가 해봤는데 확실해. 5분이었어요. 아나는 그래야겠다 하고 웃었고 그날 저녁이 끝날 때까지 자기 얘기를 다시 꺼내지 않았어요. 묻지도 않은 조언이 사람 입을 닫게 만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슈에러와 토스트, 황, 지노, 레릭이 2018년 성격 및 사회심리학 회보 44권에 실은 결론이 좀 서늘해요. 조언을 주는 행위 자체가 조언한 사람의 권력감을 올려요. 도움을 받은 쪽이 아니라 말한 쪽이 커지는 겁니다. 반대로 권력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일수록 조언을 하려고 들었고요. 훈수는 주는 행동처럼 보이지만 구조적으로 따지면 가져가는 행동에 가깝습니다. 수님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 수님은 은퇴하고 3년 동안 아무한테도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훈수는 수님이 아직 쓸모있다는 걸 확인하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아무리 맞아도 청하지 않은 조언은 튕겨나가요. 브렘이 1966년에 정리한 심리적 반발이죠. 고를 자유가 좁아진다 싶으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밀어냅니다. 랜디스와 피셔, 맹게스는 2022년 음용심리학 저널 107권에서 한 겹을 더 얹었어요. 받는 사람이 그 동기를 상대의 입 속으로 읽는다는 거예요. 나를 통제하려 든다, 아는 척을 한다, 이렇게요. 제일 아픈 건 이게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와 상관이 없었다는 겁니다. 40년 친구니까 봐주겠지. 그 기대가 틀렸다는 뜻이죠. 그리고 나이 들수록 더 반발한다는 말, 그건 근거가 없어요. 문제는 듣는 쪽 나이가 아니라 말하는 쪽이 나이를 먹을수록 조언을 해도 되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 허가증은 어디에서도 발급된 적이 없고요. 여기에 한국이라는 조건이 붙으면 더 복잡해져요. 동창회는 40년 만에 성적표를 다시 받는 자리잖아요. 눈치가 두 가지 능력이라는 걸 허재용과 박원주가 2013년 상담학 연구 14권에서 보여줬어요. 알아차리는 능력과 맞춰주는 능력이요. 수님도 아나 표정이 굳는 걸 봤거든요. 보고도 하던 말을 마저 했을 뿐이죠. 눈치는 알아차리는 게 아니라 알아차리고 멈추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결국 눈치 보고 살라는 거냐고요. 그 마음, 저는 절반은 맞다고 봐요. 평생 눈치를 보고 살아온 세대한테 또 눈치를 보라는 건 잔인하잖아요. 시어머니 눈치에, 남편 눈치에, 애들 눈치까지 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친구 눈치라니. 그럼 나는 언제 삽니까? 이건 남한테 잘 보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자리에 나도 편하게 앉아있으려는 선택이죠. 남 눈치를 보는 건 나를 지우는 일이지만 상대를 궁금해하는 건 나를 지우지 않거든요. 여기까지가 소리가 나는 세 가지예요. 자랑도, 험담도, 훈수도. 당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압니다. 네 번째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2주 뒤 아침이었어요. 아나는 부엌 식탁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가 라디오에 뉴스가 흐르는 평범한 아침이었죠. 휴대폰이 울렸어요.
동창 단체방이었습니다. 미영이 남편 어제 새벽에 갔대. 발이는 모레. 아나는 그 줄을 3번 읽었어요. 손이 떨려서 컵을 놓칠 뻔했습니다.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고요. 미영의 남편이 아프다는 얘기를 아나는 그날 들은 적이 없었어요. 정확히는 들을 뻔했습니다. 국이 나오고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옆자리에서 미영이 아주 작게 입을 뗐습니다. 요즘 우리 그이가 좀... 아나가 받았어요. 어머, 우리 사위는 회사에서 승진했다더라? 미영은 웃었습니다. 그래, 잘 됐네. 3초였어요. 그 뒤로 2시간 동안 미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만 저었죠. 계산할 때 조용히 자기 몫을 내고 먼저 일어났고요. 그때 미영의 남편은 간암 말기로 2달째 입원 중이었어요. 미영은 그 자리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자리가 무거워질 걸 알았거든요. 넷째입니다. 말 빼앗기. 이제 이름을 붙여볼게요. 사회학자 찰스 더버가 1979년에 대화를 2갈래로 나눴어요. 전환 반응과 지지 반응입니다. 누가 저 요즘 허리가 아파요 하면 아이고 나는 작년에 디스크 수술까지 했잖아. 이게 전환 반응이에요. 화제를 내 쪽으로 옮긴 거죠. 어쩌다가요? 많이 아프세요? 이건 지지 반응이고요. 더버가 실제 대화를 오래 지켜보고 내린 결론은 이랬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가 전환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자각이 없습니다. 이게 왜 넷 중에 제일 무섭냐면요. 자랑도 험담도 훈수도 당한 사람은 압니다. 그런데 말 빼앗기는 하는 사람도 모르고 당한 사람도 그 자리에서는 몰라요. 미영도 그때 상처받았다고 생각하진 않았을 겁니다. 아, 지금은 할 때가 아니구나. 그 정도였겠죠. 아무도 몰랐으니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어요. 사과할 기회 자체가 생기지 않은 겁니다. 여기에 한국이 얹히면 더 조용해져요. 김과 셔먼, 테일러가 2008년 아메리칸 사이콜로지스트 63권에 정리한 걸 보면 동아시아 문화권 사람들은 도와달라고 입 밖에 내는 것 자체를 피합니다. 말하는 순간 상대에게 짐이 된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미영은 딱 한 번만 문을 열어봤어요. 문이 닫히자 스스로 잠갔고요. 말은 끊긴 게 아니라 접힌 거예요. 접힌 말은 다시 안 펴져요. 그런데 그 밤 아나가 떠올린 건 미영이 아니었습니다. 1997년이었어요. 그해 성호 월급이 넉 달 밀렸죠. 그때도 아나는 모임에 나갔어요. 다들 아파트 청약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디는 몇 평이 나왔고 계약금이 얼마고요. 29의 아나가 조그맣게 말했어요. 우린 아직... 거기까지였습니다. 아무도 되묻지 않았어요. 이야기는 그대로 다음 사람에게 넘어갔고 아나는 유리 물컵만 2손으로 감싸고 있었죠. 형광등이 하얗고 손끝이 차가웠어요. 아나는 그날 이후 그 모임에 5년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무한테도 이유를 말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아나가 미영에게 한 일은 30년 전 아나가 당한 일이었어요. 그걸 알아버린 순간 원망할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가해자 자리가 텅 비었는데 거기 앉을 사람이 자기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나는 사흘을 아무것도 못했어요. 전화번호를 눌렀다가 지웠고 다시 눌렀다가 또 지웠고요. 그 사흘 동안 아나 머릿속을 맴돈 건 딱 하나였어요. 그럼 이제 뭘 하면 될까? 미안하다는 말을 하기엔 늦었고 성격을 고치기엔 나이가 많죠. 그런데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에요. 순서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작은 것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저녁에 바로 해볼 수 있는 걸로요. 첫째, 질문 1개만 더 놓기입니다. 우리는 그랬구나까지는 이미 하고 있어요. 거기서 딱 1번만 더 놓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이 한마디가 전부예요. 황과 요먼스, 브룩스, 민슨, 진호가 2017년 성격 및 사회심리학 저널 113권에 낸 연구가 있어요. 실제 대화와 스피드 데이팅을 함께 들여다봤는데 질문을 많이 한 사람이 더 호감을 얻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힘이 가장 셌던 게 후속 질문이었어요. 앞 사람이 한 말에 이어서 한 번 더 묻는 거죠. 재미있는 건 그 다음입니다. 정작 사람들은 이걸 모르거든요. 질문이 호감을 높인다는 사실 자체를 몰라서 다들 자기 얘기를 준비해 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장들을 미리 하나씩 챙겨두세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때 마음이 어땠어? 그 얘긴 처음 듣네. 더 해줄래? 셋 다 어려운 말이 아니죠. 규칙은 하나예요. 상대가 말을 마치면 내 얘기 대신 질문을 먼저 놓는다. 한 번이면 충분해요. 물론 그 자리에서 이게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다들 말할 준비를 하고 오니까요. 그래서 저녁 내내 하려고 하지 마시고 딱 한 사람한테 딱 한 번만요. 둘째, 3초만 삼키기예요. 내 얘기가 목까지 올라오는 순간이 있어요. 상대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 문장이 이미 완성돼 있죠. 바로 그때 속으로 셋을 셉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내 문장 대신 상대 문장의 마지막 단어를 되돌려주세요. 외거 연구팀이 2014년 국제경청저널 28권에 실은 실험이 있습니다. 참가자 115명을 3조건으로 나눴어요. 상대가 적극적으로 들어주는 조건, 조언을 해주는 조건, 그냥 아, 네 하고 받아만 주는 조건이었죠. 이해받았다는 느낌이 뚜렷하게 올라간 건 첫 번째 하나뿐이었습니다. 조언은 아니었어요. 다만 이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같은 연구팀이 그 앞서 한 연구에서는 똑같은 되돌려주기가 호감만 올리고 이해받았다는 느낌하고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 방법은 만능이 아니에요. 그래서 더 중요한 얘기를 귀에 하나 덧붙일게요. 우선 문장부터 볼게요. 서운했겠다. 많이 아프셨겠네요. 무서웠겠다. 그 말 못하고 있는 게.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이거 결국 기술 아니냐고. 속으로는 딴 생각하면서 입만 움직이는 거면 위선 아니냐고요. 맞는 걱정이에요. 그런데 순서가 반대입니다. 기술이 먼저가 아니라 상대가 궁금한 마음이 먼저예요. 이 문장들은 그 마음이 새어나오는 통로일 뿐이고요. 마음이 없으면 이 문장은 3초 만에 들킵니다. 목소리에서 먼저 티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문장을 외우기 전에 그 사람이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부터 궁금해해 보세요. 셋째, 마지막 5분만 설계하기입니다. 2시간 반짜리 모임을 통째로 잘 보내려고 하면 시작도 하기 전에 지쳐요. 그러니 전체를 잘하려 하지 말고 마지막 5분만 챙기세요. 카너먼과 프레드릭슨, 슈라이버, 레델마이어가 1993년 사이콜로지컬 사이언스 4권에서 밝힌 게 있어요. 사람은 경험 전체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가장 강렬했던 순간과 마지막 순간, 이 둘로 그 자리를 기억해요.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는 거의 지워지고요. 이걸 확인한 임상시험이 좀 놀랍습니다. 레델마이어와 카츠, 카너먼이 2003년 페인 104권에 실은 무작위 대조 시험이에요.
682명을 두 집단으로 나눠서 절반은 시술이 끝날 무렵에 짧고 덜 아픈 구간을 일부러 덧붙였어요. 그 집단은 총 시간도 더 길었고 총 고통량도 더 컸습니다. 그런데 전체가 얼마나 힘들었냐고 나중에 물었더니 4.4 대 4.9로 덧붙인 쪽이 오히려 더 낮았어요. 더 오래 아팠는데 덜 힘들었다고 기억한 거죠. 그리고 중앙값 5.3년을 따라가 봤더니 그 집단이 다시 검진받으러 올 가능성이 1.4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기억이 좋으면 사람은 실제로 다시 와요. 그러니 헤어질 때 한 문장이면 됩니다. 오늘 얼굴 뵈서 참 좋았어. 내 얘기가 하나도 안 들어간 문장이에요. 그 사람이 거기 있었다는 것만 말하는 문장이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문자 한 줄요. 어제 그 얘기 계속 생각났어. 잘 지내지?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음 모임에는 첫 번째만 해보세요. 그 다음 모임에 두 번째를 얹고요. 세 번째는 준비할 게 없으니까 오늘 그 자리에서 바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품격은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말을 3초 미루는 거예요. 작게 시작하면 돼요. 오늘 저녁 통화에서 딱 한 번만 되물어 보세요. 나흘째 되는 날 아나는 10번쯤 고쳐 쓴 문자를 보냈어요. 미영아, 그날 네가 하려던 말 못 들어줘서 미안해. 지금이라도 들려줄래? 2시간 뒤 답이 왔어요. 3글자. 고마워. 해결된 건 없어요. 그래도 숨은 쉬어져요. 나이는 지혜를 주지 않아요. 발테스와 슈타우딩거가 2000년 아메리칸 사이콜로지스트 55권에서 보면 지혜와 나이는 무관했거든요. 그로스만 연구팀이 2010년과 2014년에 밝힌 솔로몬의 역설은 더 아파요. 남의 일엔 현명한데 내 일엔 어리석어요. 그래서 훈수는 두면서 자랑은 못 참죠. 한국리서치 2025년 인간관계 인식조사에서 60대 지인 수는 3.2명, 전 세대 최소입니다. 카스텐슨과 아이자코이츠, 찰스가 1999년 같은 학술지 54권에 썼듯 남은 시간이 유한해지면 관계망을 좁혀요. 젊을 땐 대체가 있었지만 지금은 없고요. 젊을 땐 사람이 많아서 쌌고 지금은 사람이 적어서 비싸요. 오늘 제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저는 참 좋았어요. 편안한 밤 되세요.